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날 합의를 이룸에 따라서 오늘까지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 또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방안에 여야 5당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한국당을 빼고는 뭐 다른 4당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이런 내용 나왔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의가 됐네요. 네,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그러면 권력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개헌을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좀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하는데요. 제 추측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지금 유치원 3법 문제라든가 또 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국정조사 문제, 채용비리, 그리고 이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여당이 다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 공약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을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는 단식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 보내서 자기는 그걸 찬성하고 있다. 네. 라는 입장을 또 전달한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받던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상당히 회의론이 있었어요. 이거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과연 될 거냐. 그런데 혹시 그 바른미래당과 저 정의당, 민평당 이러한 중소정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여야에게 다 매력적인 카드란 말이죠. 이런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힘이 이번에 또 드러났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이제 토요일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단식이라는 것이 열흘째 단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까지 가는 부분인데 네. 상당히 오랜만에 국회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두 분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 당내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게 원내대표로서의 그 얘기였고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권력 구조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찌됐든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러면은 사실 더 위험해지면은 그게 굉장히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귀결이었고 네. 또 하나의 부분은 결국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괜히 혼자 반대해가지고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총선 결과도 한국당이 33%로 3분의 1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2등, 두 번째 정당이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3등이었던 민주당이 1당이 됐어요. 예. 득표율로 하면은. 예. 그러면 이 득표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1당이었던 당에서 3당이었던 그 당이 뭐 득표율로 네. 3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당으로 갔던 거에 대해서 예. 일정 정도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더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좀 거부감을 하고 또 아니면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 논의를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예.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이 불씨를 끄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시작이죠. 그런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들어갔다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건 개헌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당에서는 이건 개헌 불씨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분명히 드러낸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문제도 논의한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로 인해서 장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례성이나 네. 대표성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독일은 내각제 국가예요. 그리고 하고 있다고 하면 뉴질랜드 정도인데 둘 다 내각제 국가예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도 이걸 시도한 국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그런 경우인데 베네수엘라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제하고 이게 안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예. 결국은 그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네.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과연 우리한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천착해야 하는데 지금 논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국가에 대한 비전보다도 당리 당략에 굉장히 치중된 논의로 가고 있다. 의석도 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다당제로 가는 네. 고리가 되는데 네. 다당제는 대통령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각제로 가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대표가 이건 권력구조 문제하고 직결된다라고 하는 네. 부분들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예.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논의가 개헌 문제로밖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이거를 1월 달에 통과시킨 다음에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정개특위에서도 끊임없이 개헌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이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국회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테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섣불리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개특위는 일단 기한을 연장하기로는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각제 문제까지 가기에는 너무 또 복잡한 그 단계가 남아 있고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의석수를 늘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많을 것 같고 이게 조정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승자 독식적인 소송구제 하에서 사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권자의 사표를 이제 정당 득표율이란 전체적으로 그걸 의석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례성도 강화되고 유권자의 사표가 실제로 제가 뭐 소송구제에서 A 후보를 뽑았는데 그 후보가 2등하면은 예. 제 표는 사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유권자의 표심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몇 개 나라 얘기하셨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 꽤 됩니다. 네. 실제로 예. 특히 유럽에서 특히 스웨덴 같은 게 아주 장적인 모델인데요. 거긴 그 비례성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그 독일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고요, 명부형.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죠.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아니면 민주당도 진보적 인사들이 이걸 찬동했던 것이고요. 예. 3당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합의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거제도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니까요. 예. 이것이 진전돼 나간다는 측면에서 아마 상당 부분들을 환영할 것이다라는 예.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려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예. 첫 번째로 의원 정수가 안 늘어나도 예. 초과 의석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 말씀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당별 득표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정당별 득표보다 더 넘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예를 들면 한국당은 TK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초과 의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독일 같은 경우가 그래서 항상 이 의원 수가 늘었다 줄었다는 늘어났죠. 말이죠. 예.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약 30석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재 비례가 47석이니까 네. 그러면 30석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네. 안 된다 그러는데 네. 근데 그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뭐냐면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17만 명, 인구 17만 명당 한 명이잖아요. 지금 예. 이걸 더 늘려야죠. 더 늘려서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각을 바꿔줘야 그래서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예. 세비를 확 깎아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일부 좀 깎아서 30석 늘리겠다 그러는데 제 네. 생각에는 이참에 확실히 깎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올렸잖아요, 근데. 네, 1.8% 올렸는데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주의 확대이기 때문에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네. 국회의원들이 자꾸 불신을 받는서 그런 것인데 이 문제는 잘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예.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선진적인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현재 알겠습니다. 47석 갖고 하면은 그거는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소장님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도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석패율제 아쉽게 패한 석패라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겁니까? 일본에서 하죠. 예. 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굉장히 그걸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편법적인 거예요. 네. 사실은 일본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바꾸면서 나머지 그 의원들한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석패율제를 도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런데 석패율 제도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편법을 쓰는 그런 논의가 되는데 근데 이 석패율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가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순위에 넣어서 아쉽게 떨어지면 그렇죠. 비례대표로 하겠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역 대표성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라고 하는 건 상당 부분 직능대표라고 하는 예.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석패율이 직능대표를 대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석패율 해가지고 여러 지역별로 편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네. 있고 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표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좋아요. 다 네. 그렇게 해야죠. 물론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선거의 사표를 방지하지 않은 채 네. 내각 중심제가 아닌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사표를 보정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고 석패율제도 사실은 우리하고 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논의가 과연 우리 권력 구조에 맞느냐, 우리 현실에 맞느냐, 예. 우리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논리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천착해야 하는데 네. 지금 다 유리한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각자 당의 유리한 안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논의 자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그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개특위 열어놓고선 그런 논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단식을 해야 하니까 국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장단점을 논의하는데 이걸 1월 달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 다 드러내놓고 우리 권력 구조를 비롯해서 선거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논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네. 권력 구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돼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선거하기 1년 전에 예.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역구 의원수를 줄일지 늘릴지 예. 그리고 이제 비례의원 정수를 얼마나 늘릴지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합의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 2020년 4월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논의는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중심제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 기관이에요. 그거는 대통령 중심제건 분권형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간에 그것은 국회의원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유권자의 사표가 방지가 되고 비례성이 강화되면 그거는 어떤 제도든 간에 양호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당에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됩니다. 네. 중소정당이 예를 들면 더 얻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석패율까지 가게 되면 이제 지역주의 문제도 이제 상당히 극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중으로 있었던 이러한 권력이 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회에 와서 모든 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네.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진일보한 제도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얽혀 있는데 이번에 하여튼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출중한 결단을 내렸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거는 이 부분도 짧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물꼬를 태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47년생이니까 뭐 72살 우리 나이 이 정도 고령인데 목숨을 걸겠다 정도까지 나왔고 이제는 더 존재감이 있었지만은 더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이거 선거제도 단식해서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회의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열흘 만에 이 부분을 따냈습니다. 네. 이정미 대표와 함께. 그러면 손학규 대표의 상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했다라는 건 난 가야지 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실제로. 그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특히 바른미래당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보수도 아니다 또 뭐 나간다 들어온다 뭐 그래갖고 이런 부분을 손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 구심점을 만들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떤 행복할지 지켜봐야겠지만은 네. 예. 이번에는 손학규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도 하여튼 관철시키고 예.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이렇게- 짚어보고 이제 다음 이제 문 대통령이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물갈이를 한 건데 청와대 참모진 3명도 앞으로 승진해서 임명을 했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청와대 2기를 준비하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그리고 집권 2기를 맞아가지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장관 임명 같은 경우에는 국회 청문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예. 차관부터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관급 인사를 했다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잘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청와대는요. 장관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의체 같은 걸 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치 청와대에서 정당을 대할 때 대표도 있지만 원내대표를 주로 파트너를 하듯이 네. 실질적으로 실무 같은 경우는 차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차관이 청와대에 있다 가면은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차관이 청와대에서 집권 핵심에 네.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고 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힘있게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차관 인사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네. 그러나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경제 성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 경제의 성과가 청와대 중심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성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객관적으로 예. 말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경제를 담당했던 분들이 부처에 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뀔 수 있겠느냐. 기존에 그 부처가 없고 청와대 주도로 계속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주도했던 분들이 각 부처로 간다고 해서 이것이 방향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떻게 이게 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네.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장단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다음에 오는 분들의 네. 임명될 분들. 네. 이번엔 비서관급은 당연히 해야지만 그 위에 지금 여러 가지 실장이나 수석급이나 여러 인사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윤근 대사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얽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향후에 청와대 2기 내각의 방향을 보면은 이것이 의미가 완성이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좀 긍정적이면은 이 인사도 긍정적으로 네. 평가될 거고 네.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청와대 2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영향이 지금 지지율로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취임 후 최저치 45%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영자, 여중 이런 예. 얘기도 나와요. 여중이라는 여성과 50대 중도층 아니니까. 네. 그래서 중도층이 지금 여성이라든가 50대 중도층이 이제는 50%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청와대나 여권이나. 네. 근데 문제는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입니다. 민생 경제. 결국 이제 지금 신임 홍남기 부총리가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는데요. 과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인상 문제, 예. 그리고 탄력 근로제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예.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되는 역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이제 홍남기 신임 경제팀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죠. 시장 경쟁을 어떻게 촉진시킬 건가에 정부의 머리가 움직여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과연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신뢰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죠. 저 부총리를 믿고 우리는 움직여도 된다. 네. 기업이라든가 경제 각 주체들이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한테 힘이 모아지고 또 그러한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야만 경제 심리가 반입니다. 예. 예.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창원도 방문해서 김경수 지사를 만나서 제조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민생행보, 경제행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지지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낙동강 전선을 지켜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 거죠. 네.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PK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을 함으로써 지금 그 전체적인 국정 그립을 잡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지금 그 PK에서 이 낙폭이 굉장히 가파라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지역구였고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뼈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막고 싶다. 이 하락세를 맞춰가지고 이 지역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도 좋은 거고 국정 지지도 부분들도 일정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요새 뭐 김경수 지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힘을 실어줬다 뭐 아니면은 애정을 표했다 이런 얘기를 있는데 네. 그런 거하고 차치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단 이게 지역에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국가 전체 방향성입니다. 지금 PK 그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그 주력 산업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선박 이런 그런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예.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가지고 격려를 하고 해도 결국 해법을 찾기가 힘들다는 네.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가시는 건 좋은데 예. 결국은 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정 철학을 어떻게 실사구시에 맞게 다시 재편을 하느냐, 예. 기조를 어떻게 잘 잡느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PK의 경제를 살리고 지지도도 반등시키는 거지 네. 그냥 몸이 같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YS식으로 와 하면서 네. 그렇게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정책 논리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 한국당 상황도 참 뒤숭숭합니다. 조강특위가 잠시 후에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 쇄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물갈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대거가 될까요? 분들이 현역 의원들을 네. 얼마나 비현역은 사실상 크게 네. 의미가 없으니까요.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예를 들면 물갈이 하느냐. 네. 근데 실제로 좀 지금 한국당에 재판 문제라든가 예. 또 혐의받고 있거나 이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한 10명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릅니다만 이제 그런 현역 물갈이 폭은 상당히 있지 않겠냐는 예상인데요. 예. 몇 가지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한국당이 네.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 물갈이 폭을 보면서 한국당이 그래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구나. 다시 내가 마음을 줄 수 있구나, 없구나. 이러한 어떤 변화의 조짐들 이런 부분을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도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탄핵이란 부분을 한국당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네. 네.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탄핵 백서 만든다 이런 백서 얘기도 나오고. 만든다. 예. 국민들이 탄핵했잖아요. 국민들이 파면하고 재판에서 이미 다 네. 결론이 난 부분인데 이걸 자꾸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뭐 차기 총선에 대한 공천 문제 이런 걸 갖고서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당협위원장 교체 부분에서 탄핵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느냐, 예. 그걸 벗어나느냐, 극복하느냐, 예. 그런 조짐을 보이느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잠시 후에 조광특위가 이제 예.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김 소장님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미리 예측 좀 해주시죠.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10명 전후 20명, 네. 상징적인 2명 정말 많은 얘기가 있고 다 네. 일리가 있어요. 거긴 선택의 문제인데 사실은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선택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고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폭하길 원하는 거고 네.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의원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시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나경원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투표해 준 사람들이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 그 지지 세력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전사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다 쪼개놓으면은 결국은 대여 투쟁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경원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외부에서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광특위도 그렇고 비대위도 그래요. 그 조광특위에서 지금 두드리고 발표를 하겠지만 결국은 비대위에서 굉장히 격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비대위에서는 지금 조광특위는 외부의 인사가 주되는 거고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사가 많지만 지금 선출돼 있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다음 그 대표 체제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네. 당연직으로.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예. 두드리는 사람, 어떻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고 그냥
처리를 하고 나갈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이 경우에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느냐가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을 적정하게 그 접점을 찾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구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예. 판단을 받을 거다. 그래서 그것이 시퀀스가 돼가지고 2월 또는 3월에 전당대회 했을 때 과연 그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가 선택되느냐 이것이 연동이 될 때 이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중앙특위에서 발표를 하면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네요.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